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원고에 검찰이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직 공채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도 신규 입사 지원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불공정 발언에 조롱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에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후보 추천을 요청했는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따져봅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증상자가 111명으로 늘었지만 감염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등원 재개를 알렸다가 다시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내고 수사 중단까지 권고하면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검찰 지휘 라인을 취재해 본 결과 숙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고 합니다. 아직은 처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1년 반 넘게 수사해온 이번 사건을 그냥 덮을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검찰의 고민을 들여다봤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든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처리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기소냐 기소냐 방향을 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당분간 숙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심의 권고가 적정한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못지않게 1년 8개월 가까이 이어진 수사 결과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재판 필요성을 언급했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가더라도 이번 권고안이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스스로 수사심의 제도를 무력화시킨 첫 사례로 만들 경우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인 표결로 불기소 의견을 낸 데는 이재용 부회장이 또 재판을 받을 경우 삼성 리스크가 커지고 이게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심의위원들을 접촉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검찰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위원 3명은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반대 의견 중엔 이번에 기소되면 앞으로 5년은 삼성이 재판에 끌려다녀야 한다며 경제 악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핵심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이 살기 위해 몸부림친 과정이라며 경영고충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위원은 표결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건 맞지만 검찰 수사가 탄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법조 일각에선 일선 검사들도 버거워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외부 전문가들이 한나절 만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취재에 응한 심의위원들은 삼성 관련 사건 기록을 모두 살피는 건 불가능했고 검찰과 변호인 그리고 참여연대가 제출한 요약본만 검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 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4년간 검찰과 법원에 90여 차례나 출석했습니다. 보신 대로 수사심의위원들은 이런 수사가 삼성의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는데 삼성 역시 이번 불기소 권고가 사법 리스크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굴곡진 4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순환의 시작은 2016년 11월. 일명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환.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소환. 박근혜 대통령 독대 때 경영권 지원 승계 요청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소환. 여전히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속된 뒤에도 매주 3회씩 검찰의 조사가 이어졌죠. 그리고 2018년 2월 1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석방 2년 4개월여 만인 지난달 검찰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불법 경영승계 의혹 수사. 두 차례 조사 끝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구속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또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지시 있었던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결과는 기각. 계속 부인하시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검찰과 특검의 소환 조사만 모두 10번. 구속영장 실질 심사 3번. 재판 출석도 76번입니다. 서초동을 89번 드나들었습니다. 너무 잦은 출석 때문일까요? 출석 때 보여준 이 부회장의 특유의 무표정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부회장이 꺼내든 회심의 카드는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부회장 입장에선 어찌됐든 지난 4년간 옥죄해온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김영기 행보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영 전략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수장이 법원을 드나드는 모습을 또 보게 될지. 국민들의 시선이 검찰의 결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을 집중적으로 짚어보죠. 오늘 인천공항공사에선 소방직 공개 채용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 회사 비정규직 일부도 정식 직원이 되려고 시험을 봤는데 일반 취업 준비생과 이들 비정규직 모두 불리한 경쟁이다,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장윤정 기자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줄지어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직 경쟁채용 서류심사에 이어 두 번째 관문인 필기시험 응시자들입니다. 총 70명을 선발하는 공채 필기시험에는 응시생 6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응시생 중 약 60명은 인천공항 현직 소방대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일인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로 이번 시험을 통과해야만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나서 정상적으로 입사를 했음에 불구하고도 또 한 번에 더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이제 합리적이지가 못하다. 기존 직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도 불만입니다. 지금 시험 보러 와서 보니까 자회사 사람들이 훨씬 더 면접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력 10년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소방대 관리직 응시자도 선발 인원이 줄어 실직 위기에 놓였다며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관리자들에 대해서 19명에서 12명을 채용하고 7명이 탈락자 되는 거고요. 떨어지면 다들 집에 가라. 현재까지 그렇게 들은 거 외에는 없어요. 이들은 이번 공채가 부당하다며 지난 15일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논란이 촉발된 건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 방문 날짜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공사 측은 그렇게 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약속 이후 임직원들이 주변 사람들을 특혜 채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일견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방문 날짜를 기준으로 삼은 걸 두고 북한처럼 현장 지도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날짜는 그대로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됐습니다. 방문일 이전 입사자들은 간단한 심사만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이후 입사자들은 직무검사 등 여러 단계의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2달 정도 빠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통령 방문 이후 임직원 친인척이 채용될 개연성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이후 친인척 채용 비리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방문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만 정규직 시험이 면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바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처럼 현장 지도 시대가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 젊은 층이 공분하는 건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기회를 얻는 게 공정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논란에 분노한 2030 세대들은 여권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0.1초 빨랐다고 금메달을 받는 우사인 볼트도 불공정한 거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4만 명이 넘는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불합리하다는 성토가 줄을 잇습니다.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으로 가는 것 같다며 엄청난 노력으로 힘들게 공채로 들어간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정규직화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좀 사람들이 지금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합의가 좀 됐을 때 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더 배웠다고 더 받는 건 불공정하다고 한 김두관 의원 발언 관련 기사엔 조롱성 댓글도 달렸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에서 0.1초 빨라 금메달을 받았는데 이것도 불공정하냐는 취지의 글부터 손흥민 선수는 일반 프로 선수에 비해 연봉이 수십 배 많은데 그것도 불공정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며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좀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먼저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 공분에 기름을 부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6년 전 자신의 아들에겐 다른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보상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꿈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상식인데 최근 문제가 된 자신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논란에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양측의 목소리를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아들이 6년 전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닷새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김 의원을 지원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꿈이 뭐냐는 자신의 질문에 아버지인 김 의원이 노력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김 의원의 최근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김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2배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썼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게 공정인지 물었던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전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여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거론되는지 먼저 신은서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여권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어서 따져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2012년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런 만큼 여권에선 초대 공수처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실장과 이광범 변호사가 우선 거론됩니다. 이 전 실장은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과 호흡을 맞춰 법무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했고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습니다. 이광범 법무법인 LKB 전 대표 변호사는 MB 내곡동 사저부집 매입 의혹 특별검사로서 수사력을 입증받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성 법조인 중에선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협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경우 통합당 내 거부감은 적지만 본인이 맞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으로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지 않을 인물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 원구성조차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권이 이렇게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선 이유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제 청와대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서 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이제 시간이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7월 15일이니까. 그 시간 내에 추천이 가능한 겁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후속 법안들이 먼저 처리돼야 합니다. 후속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포함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등 총 3건입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여권이 7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앞으로 약 2주 안에 이 3개 법안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범여권 의석을 감안하면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근데 원구성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문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데요. 문 대통령의 지난 22일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여당에서 21대 국회 출범 첫날 후속 법안들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야권에선 다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요? 공수처법을 보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 추천 몫이 2명이라서 야당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보면요. 국회의장이 정한 기간까지 교섭단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 2개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추천을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여당을 지정해서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후보까지 여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야당 견제권을 명시한 공수처법과 상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공수처 역시 이제 힘으로 출범시킬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야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된 만큼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에선 민주당이 야당 견제권을 무력화시킬 것에 대비해서 야당 추천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의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증상자가 111명으로 늘었는데 그 원인은 아직도 찾질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유치원이 등원 재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분통을 샀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안산 유치원에서 첫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 12일. 유증상자는 보름여 만에 1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오늘 8명이 추가돼 5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24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15명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4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음식 재료에 이어 조리기구 등 환경 검체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대장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이 유치원의 학습 프로그램표를 입수해 물이나 흙을 만지는 등 대장균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단 식중독 사태가 터진 이 유치원은 어제 학부모들에게 다음 달 1일 등원을 재개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안이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좀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거든요.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50명대로 늘었습니다. 교회에서 잇따라 환자가 나오면서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방역당국이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주영광교회 현판에 집회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군포 확진자가 지난 21일과 24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11명이 무더기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집 교사도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기라는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식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8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등을 교회와 함께 쓰고 있어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물론 불안하죠. 한 건물이 있으니까. 주민들도 많이 불안해하시고.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왕성교회에선 초등학교 강사와 구청 직원 등이 추가로 확진돼 감염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에 관련해서는 좀 더 중대본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 첫 주말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인파가 몰리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으로 하고 외출 시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 택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중에서도 감염 우려가 비교적 적은 캠핑이 인기입니다. 문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그러니까 캠핑이 금지된 곳에서도 취사와 야영,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는 캠핑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릉의 한 해변입니다. 울창한 송림 주변으로 텐트와 캠핑 카라반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정식 야영장이 아닌데도 가스버너 등 취사도구를 꺼내놓고 캠핑을 즐깁니다. 입구에 걸린 취사와 야영 금지 현수막은 있으나 만합니다. 캠핑족이 떠난 자리도 엉망입니다.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야영 후 버린 텐트까지 놔둔 겁니다. 캠핑족이 머물고 간 자리에는 이처럼 분리수거도 안 된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집니다. 지자체는 불법 캠핑족에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까 단속에 미온적입니다. 관광을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하나하나 다 위법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다 할 수는 없고. 느슨한 단속에 아예 캠핑카를 일주일 내내 해변에 세워두고 마치 전세 낸 것처럼 쓰는 얌체족도 늘고 있습니다. 캠핑카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알박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그냥 고정적인 직원들이 갖다 놓고. 캠핑족의 이기심과 지자체의 느슨한 단속으로 청정 백사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때로는 꽉 막힌 도로에서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를 위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응급 현장으로 출동 중인 소방구급차. 교차로를 지나다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과 부딪힙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또 다른 구급차. 좌회전하는 차와 부딪힌 구급차 내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출동 중이던 소방 차량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151건,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 출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면책 조항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 출동할 때 대원들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신호 제어기가 긴급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신호를 먼저 받도록 하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차가 화재 진압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은 57.4%에 불과한데 의왕시가 우선 신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소방차 출동에 걸리는 시간이 절반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례 조항을 좀 추가를 해서 이 긴급 차량에 대한 어떤 신속 대응에 대한 어떤 능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양보에 기대는 출동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뒤집힌 채 주유소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주유소 직원들이 재빨리 대피하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좌우로 휘청거리며 휴게소로 진입합니다. 휴게소 시설물과 차량 한 대를 잇따라 들이받더니 뒤집어진 채로 그대로 주유소 건물로 돌진합니다. 주유소 직원은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주유소 입구에 그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닫고 차량이 크게 돌면서 이제 주유소 사무실 입구 쪽으로 차가 돌았거든요. 예. 어제 오후 9시쯤 경기 의왕시의 한 휴게소 주유소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브레이크 이상으로 그 주유소 들어가다가 안전병을 충격했다고 하시거든요. 오늘 오전 2시쯤 충북 보은군 탐부터널 인근에서 60살 이모 씨가 몰던 갓 출고된 승용차를 운반하던 차량이 앞서가던 12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가 다쳤고 승용차 운반 차량에 실려있던 일부 신차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목재 가공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정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나라 밖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 정부들은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비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정부는 2차 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종합경기장 밖으로 차량들이 끝모르게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드라이브스루 장소로 의심 증상자들이 몰린 겁니다. 플로리다주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9,000명에 육박하자 주정부는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걸 금지했습니다. If you go from June 1st until now, the number of cases from 25 to 34 have almost tripled.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 12개 주는 경제활동 재가동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다급해진 백악관은 2달 만에 코로나 TF 브리핑을 재개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낙관론을 펼쳐 문매를 맞았습니다. The extraordinary progress in New York, New Jersey, Connecticut, and New Orleans. A month ago, we're struggling under the weight of this pandemic. 브라질의 하루 확진자가 4만 6천 명, 인도가 1만 7천 명 등 확진자 수는 매일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까지 인구 대국들의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각국 정부는 사실상 2차 유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의 확진자 증가 속도도 빠르다며 이대로 놔두면 의료체계가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호텔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멕시코 수도에서는 마약 수사를 이끌어온 경찰 수장이 공격을 받았는데 다른 경찰과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비무장 시민들을 내보낸 뒤 경찰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호텔에서 남성이 흉기를 무자비하게 휘둘렀습니다. We heard some screaming and a lot of commotion. And looked out over from the window and we could see a lot of panic. 출동한 경찰을 포함해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6 other men are in hospital for treatment, including a 42-year-old police officer who is in a critical but stable condition. 용의자는 이 호텔에 머무르던 수단 출신 난민 신청자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선 경찰 수장을 노린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20여 명의 마약 조직원들이 이른 아침 출근하던 치안 장관이 탄 차량에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경찰과 조직원의 교전 끝에 경찰 2명과 시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르푸치 치안 장관은 총알 3발을 맞았지만 목숨을 건졌고 멕시코 마약 조직 CJNG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arfush publicó un tuit mencionando al cártel Jalisco Nueva Generación como los autores de este atentado. 멕시코시티 검찰은 12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백종원이 왜 거기서 나와로 하겠습니다. 네, 영탁이 부른 노래죠. 예. 자, 통합당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 이제 백종원 씨를 대선 주자로 언급을 해서 이제 한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그 뒷이야기를 지금 취재한 거죠? 예, 발단은 한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그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차기 대선 주자를 물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씨 같은 분 어떠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마 좀 발언이 좀 와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문제는 해당 신문 보도에는 그 백종원 씨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란 전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본인 생각이 아니라 밖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뭐 어쨌든 본인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옮길 리가 없을 텐데 어쨌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차기 대선판을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큰 건데 백종원 씨 본인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일단 꿈도 꿔본 적 없고 지금 일이 재미있고 좋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때인데 어디 비례대표 제안이라든지.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들을 걸고 정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정치는 전혀 관심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건데 자 이제 기존 주자들이 그래도 통합당에 없는 건 아니에요. 오세훈,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그분들의 반응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스스럼 없이 소통이 잘 되는 인물
찾아야 된다. 혹은 그런 인물이 되어라 하는 취지의 주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기대감 그리고 국민의 대중 친화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자로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백종원 정도는 돼야 된다. 말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뭐 백종원 씨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해석을 백종원 씨 같은 사람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그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종인 본인 등판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대권에 나설 수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뭐 그런 거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긴 뭐 김 위원장이 사석에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관심이 정말 이만큼도 없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백종원이 왜 거기서 나와의 느낌표는 생각 있으면 빨리 나와로 하겠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자꾸 나타나야 국민들이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칼견운 추윤 승자는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승자를 지금 알 수는 없을 텐데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독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추 장관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 총장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 논란이 커지는 듯합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됐던 그 추 장관 발언들을 일단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세상 지휘랍시고 해갈치고. 추 장관이 원래는 정치를 할 때 이제 그 친문 진영과 각을 많이 세우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저런 모습들이 좀 낯설게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권 일각에서는 그 추 장관 본인이 혹시 뭐 차기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심상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은 과거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력 때문에 친문 진영으로부터 줄곧 견제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일부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추다르크, 뭐 추느님이란 말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추느님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임명한 법무장관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그리고 있는 큰 전략 속에서 지금 추 장관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건 좀 더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서초동에서 검찰총장이 2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그리고 서울지검장이죠. 이성윤 이렇게 2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윤 총장이 외로운 처지라는 얘기인데요. 최근 한 상가집에선 한 정치인의 걱정에 뭐 별일 있겠습니까?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법조계에선 이런 말이 있답니다. 옷 입고 있으면 징계, 옷 벗으면 수사. 예, 이미 이제 여권에서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요즘 여권에서 사실상 사퇴 압박을 윤석열 총장한테 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어떻게 결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칼견운 추윤 승자는의 느낌표는 칼찬 선비의 경고로 하겠습니다. 칼찬 선비의 경고요? 예,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그 칼을 차고 결의를 다진 선비로 유명하죠. 최근 열린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이 그 후손이라고 주장했다가 후손들 쪽에서 이제 반론이 제기돼서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에 저항하는 윤 총장이 오히려 남명의 삶에 가깝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명의 칼에 새겨진 내명자경 외단자의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주시와 사물의 시비에 따른 단호한 결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을 좀 주시해봐라. 뭐 그러고 그걸 통해서 결단을 내려라. 뭐 그런 거군요. 어쨌든 뭐 추 장관이든 윤 총장이든 그 뜻을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일제시대, 이 문인들은 일제 찬양글을 쓰라는 압력에 항거하며 절필을 했습니다. 문인에게 절필, 붓을 꺾는다는 건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현이죠.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이 연필을 꺾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기업 준비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역차별을 당한다며 항의의 뜻으로 공부하던 연필을 부러뜨리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 공약이며 갑자기 시행된 정책도 아닙니다. 청년들은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의 고뇌를 모르는 걸까요? 이런 사소한 일로, 사소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사소하다는 여당 대표 실언에 이어 김두관 의원은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다라고 했지요. 90분 똑같이 뛰고 돈은 수백 배로 받는 호날두는 불공정의 끝판왕이라는 패러디 글 속에는 청년들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 말대로라면 누가 더 공부하며 누가 더 노력하려 하겠습니까? 기회는 평등하되 결과는 평등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 그게 공정일 겁니다. 청년들이 이런 공정 가치에 민감한 건 극심한 취업난에서 출발합니다. 번번이 시험에 떨어져 삶의 흥미를 잃은 고시생 이야기를 담은 영화의 한 장면 보겠습니다. 영어쌤 딸 있잖아. 취직했다던데 좀 물어볼까? 엄마, 내 나이에 취직 못해. 나 31이야. 그래서 너는 나이 30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이 주인공처럼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니트족이 올 연말까지 127만여 명에 이를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일명 인국공 사태의 무력감을 느낀 더 많은 청년들이 니트족으로 몰리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게 공정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공정을 묻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금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랐는데요.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30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0도, 춘천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속초 25도, 강릉은 27도에서 머물겠습니다. 한편 무더위 속에 식중독이 비상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식중독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음식은 완전하게 익혀서 드시고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새 소나기 소식도 잡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또 내일 오후 동안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도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